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고 제16강. 오늘은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입니다.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3단원이에요. 시작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치 과정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 과정. 자, 무엇이 정치 과정일까요? 자, 정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치 과정이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알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 과정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정치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정치 과정이 무엇이고 그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알게 되면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선호구가 다니고 있는 우리 능주고등학교는 교복을 정해진 학교 규칙에 의해서 입고 다니면 학생답다, 참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교복보다는 활동복 혹은 평상복이 훨씬 더 편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또 왜 교복을 빨아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평상복을 입고 오는 경우가 더러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럴 때마다 왜 우리 학교는 교복 자율화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복 자율 제도가 학교 규칙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자, 학생인 저 정선호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교사인 저 정선호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교복 자율 제도가 교칙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은 누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 교칙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는 누가 있을까요? 학생일까요? 혹은 교사일까요? 아니면 관리자, 교장, 교감 선생님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한번 예상 답을 한번 드려보면요. 첫 번째, 자, 정선호구가 교복 자율제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단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체 교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 규칙을 결정하는 결정권자하고 단체 교섭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나누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정책을 공감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 같고요. 혹은 학생의 편에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학생 자체를 통해서 어떤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줄 수도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로부터 서명 운동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여러 교직원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자, 교칙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구성원은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일까요? 혹은 학생일까요? 누가 있을까요? 이건 선생님이 미리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책이잖아요. 어떤 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규칙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론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여가 지자체장이라고 한다면 집행기관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장인, 교장 선생님이 결정을 하는 게 맞죠. 근데요, 우리는 명백히 학교입니다. 지자체, 그렇죠.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은 당연히 교직원, 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관리자, 교감, 교장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우리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아마 결정권자가 교사야 혹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학교의 주인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배웠죠. 그 여러분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감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 급식소 선생님들 혹은 학교 지킴이 선생님들까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정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정치 과정에 대한 학습 시작해 봅시다. 자, 정치 과정입니다. 의미부터 보고 가야 되겠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겁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요구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원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원하는 내용이 다르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정책 결정 기구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나타나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정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현상을 가지고 국민들이나 기타 구성원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정책 결정 기구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책이 생기게 되면 이걸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잘 나오지 않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어떤 예산을 지급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왜요? 재산권 침해 그리고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재난지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요. 그 사용한 비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어떤 다양한 문제를 둘러싼 요구, 급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혹은 가게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그런 요구가 정책 결정 기구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게 투입돼 가지고 정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부모님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정책 결정 기구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요 국회. 그러면 당연히 봤어요. 입법, 사법, 입법, 행정 대통령과 행정부까지 봤으면 당연히 사법기관. 그래서 정책 결정 기구로 보통 입법, 사법, 행정기관, 즉 권력기관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당연히 투입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책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이 나오는 과정을 산출이라고 합니다. 그 정책이 과연 옳았느냐 옳지 않느냐를 다시 국민들이 생각을 해보고 옳았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 지지를 해줄 것이고요. 또 내 의견이 반영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투입을 할 것이고요. 옳지 않았으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만 그렇죠. 거부하는 제지하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겠고 그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에 그분을 뽑지 않겠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환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볼게요. 첫 번째 투입, 두 번째 산출, 세 번째 환류입니다. 자, 투입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표출되고 의사 전달되는 거. 일반적으로 여론이나 혹은 어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게 투입이고요. 이게 정책 결정기구로 들어가서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걸 산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산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사회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정책 결정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을 옳게 했는지 그르게 했는지 같이 판단을 하고 그것을 뭘로써 선거로서 보여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환류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단계는 크게 세 가지 투입, 산출, 환류가 되고요. 그 투입에서 산출로 가는 사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정책 결정 기구,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잡다하게 설명한 내용을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하는 학자가 정치체계론에서 이와 같은 모형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일반적인 환경,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으면 정책 결정 기구로 투입을 합니다. 그 투입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죠.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비정책 결정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지지를 합니다. 누구에게? 정책 결정 기구에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니까 정책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정책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 산출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시 그걸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옳았으면 다시 투입을 하고 옳지 않았으면 그 정책 결정 기구를 지지하지 않겠죠. 무엇을 통해서?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환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체계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정치학을 학습했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투입과 산출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일반적인 투입과 산출 모형에서 그렇죠. 환유라고 하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방금 봤어요. 정치 과정을. 우리가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정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과정이 무엇인지 알자. 그래서 알았죠.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치 체계론 가지고. 그럼 두 번째, 정치 참여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국가기관입니다. 앞에서 봤던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공식적 참여자라고도 부릅니다. 크게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입법, 행정, 사법이요. 자, 입법부는 당연히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행정부가 그걸 집행하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옳거나 옳지 않았으면 그것을 판결해주는 사법부까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심의하고 의결해서 결정이 됐고 행정부가 그 예산을 배분하였죠. 집행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못 받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고 혹은 누군가가 과도하게 받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고 혹은 어떤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사법부가 해석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을 정책결정기구 혹은 국가기관 혹은 공식적 참여자 이 세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정책 결정, 정치 과정이 꼭 정치 참여 주체가 공식적 참여자 혹은 정책 결정 기구 혹은 국가기관만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 있습니까? 비공식적 참여자라고 하는 투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요구와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요구와 지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비공식적 참여자 혹은 개인이나 사회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개인부터 볼게요.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겠죠. 집단은요, 그 집단에 대한 이익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정당이라고 부르고요. 사익, 어떤 특정인들만의 요구를 바라는 사람들을 이익 집단이라고 부르고요. 이와는 별건으로 정권 창출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시민단체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2번인 집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투입이나 환류 과정에서 의견을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조직화고요. 동그라미를 여론을 형성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만들고요. 조직화해서 반드시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결했다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소수보다는 다수가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 참여자, 정책 결정 기구에 더 큰 부담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단의 형태로 많이 참여를 하고요. 꼭 집단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우리 같은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번 개인 보겠습니다. 개인도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나와 있는 것처럼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겁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 가장 쉬운 건 환류입니다. 그건 당연히 개인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공식적 참여 중에 개인은 환류의 대상으로서 참여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요구나 지지하는 투입에서는 집단으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정치 체계론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투입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요구와 지지가. 그 다음에 산출은 정책 결정 기구가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산출, 정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환류는 개인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데이비드의 정치 체계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죠. 정치 과정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 과정을 알았고 정치 참여의 주체를 알았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민주주의, 이 사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시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 더 배우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렇다면 시민은 어떻게 정치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정치 참여의 주체로는 비공식적 참여자와 그 다음에 공식적 참여자, 정책, 결정기구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약간 데이비드 이스턴의 모형에서 보면 정책 결정기구인 국가기관 힘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헌법에서 배웠어요. 정책 결정 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와 있는 집단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와 유형을 더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그 국가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히 투입하고 환류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 정치의 참여 의의와 유형을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민의 정치 참여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중요성 알아봐야 되겠죠. 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가?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 있는가? 자, 지금 마저 확인해 봅시다. 자, 정치 참여의 의의입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정치 참여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누가? 개인이요. 자, 시민들이 정부 구성이나 정책 결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워보는 거죠. 자, 그 배우기 이전에 그렇다면 이 개인들의 행위, 이 시민들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당연히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왜 대한민국 제 헌법 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고 변호인 영화에서 보시면 송강호 배우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당연히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국민주권의 원리. 두 번째 민주주의 원리죠. 정치적 평등과 다수지배의 원리.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평등권이 실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다수지배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렇게 투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산출, 정책 결정은요. 당연히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강한데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가 재난지원금 말 많죠?
근데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왜? 국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가서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만 써야 돼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외에는 쓰면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재산권을 내가 발현하는데 왜 특정 지자체에서만 써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정치 과정에 참여한 거잖아요.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투입을 요구했었고 그게 산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지하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정치적 효능감을 갖습니다. 시민들이요. 내가 요구했던 내용들, 내가 요구하고 지지했던 것들, 투입했던 것들이 산출로 나오게 되면 와, 내 의견이 반영이 되네. 야, 나도 뭐가 되는 거야? 정치의 주체구나 라고 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치 공동체가 유지가 되어 가는 겁니다. 즉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민주권의 원리, 다수지배의 원리, 정치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거고요.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조망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과 국가가 공동체의 형태로서 발현되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표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지식 더하기 부분의 내용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알몬드와 버바라고 하는 학자는요. 방금 쌤이 이야기했던 이 시민의 참여를 가지고 사회를 구분합니다. 전체 100% 인구가 있다고 봤을 때 참여형의 인간, 신민형의 인간, 향리형의 인간. 향리형은 쉽게 말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멍한 거예요. 탈무반. 쌤이 자주 얘기했죠. 탈정치적, 무정치적, 반정치적 성향.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무정치적이나 탈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리형이라고 부르고요. 신민형은 그냥 국가 권력에 순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참여형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요구와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사회는 기본적으로 향리형과 신민형이 주였죠. 민주사회로 올수록 참여형이 많아지는 겁니다. 더 많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민주적인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떤 정책을 내요. 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학급에서 민주주의 사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담임쌤이 어떤 정책을 냈어요. 학생들이 군말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좋은 건가요? 좋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은 가치 판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답이 아닌 것은 그런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꼭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만한 능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진행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이거 아주 예시인데 어차피 못 들을 거니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스승의 기점을 해서 작년 선생님 반 아이 중에 한 명이 선생님한테 스승의 감사하다라고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선생님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핑계죠. 선생님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친구를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밑에다가 는 구라라고 보냈어요. 물론 비속어여서 사용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 친구가 그 말은 내가 들었을 때 거짓말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죠. 여러분들 얼마나 민주적인 사회입니까? 교사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건 거짓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여러분들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럴 거예요. 와 어떻게 선생님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또 반대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돼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히 옳게 밝히게 되고 그래야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옳고 그름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학창 시절 내내 무슨 말 못하게 해놓고 묻고 있는 거 다 말 못하게 하고 무조건 지시하는 것만 하게 해놓고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너 왜 민주적으로 하지 않니? 어떻게 합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요. 학교에선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물론 각자의 교육 이념이 있고 교육 지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 이념에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말은 해 가면서 당연히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은 참여형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에 나와 있는 알몬드와 버마의 형태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웬만하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하고 그에 맞춰서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선생님이 하소연해 봤습니다. 작년 1학년 일반 학생들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말해놓고도 뻘쭘하네요. 그럼 정치 참여 유형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는 봤어요.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요. 먼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부터 보고 갈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정책 결정 기구로 들어가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공무단위권, 공무원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공무원 계십니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 정책 결정 기구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 번째 선거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책 결정 기구를 결정해주는 결정권자로서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 문서를 통해서 청원을 하거나 혹은 어떤 기관의 의견을 내는 것들 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어떤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 또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소감,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참여를 했다면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내가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지 않고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타인들이 보기에는 집단적 성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참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SNS에다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쓰잖아요. 정보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 참여 형태로서 발현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선생님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페이스북이 보면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수월하고 학교에서 학급 현장에서 학급회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보다 어쩔 때는 페이스북이 훨씬 더 빠를 때가 많아요. 정보 사회의 새로운 정치 참여 형태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선거고요. 공무단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청원하시는 거 있고요. 혹은 어떤 서명하는 거.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사인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 그리고 어떤 시위에 참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개인의 정치 참여의 형태고요. 자, 두 번째는 집단적 정치 참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단 단결하는 게 훨씬 더 교섭하는 데 유리한 고지에 있고 의사를 전달하는 데 훨씬 더 다수지배의 원리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으로서는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이익집단 혹은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돼서 활동을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수지배의 원리를 위해서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전달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과 과정을 절차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로 종합해서 봤을 때 집단적 정치 참여 형태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정치 참여의 유행이라는 거죠.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면서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익 집단은 사익을 추구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익은 개익이 아니고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그들을 집단이 요구하고 있는 근데 그들 집단이 모두가 똑같이 바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 이익 집단 그리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정권 창출을 요구하진 않지만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렇게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돼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집단적 정치 참여 형태예요.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청소년들이 정치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당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여러분들 토론 주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예전에 빛고울 토론 대회 제4회 같은 경우는 이 주제를 가지고 대회가 열어졌고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약 30여 개의 학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토론대회 나왔었는데 그때 봉선동에 있는 문성고등학교인가 아마 거기가 우승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지도했던 선생님이 굉장히 잘생기고 KBC에서도 인터뷰도 몇 번 나가고 했더라고요. 누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빛고울 토론대회 제4회 보시면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허락할 것인가. 그러니까 허락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뭐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불법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토론 대회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흥미롭죠. 지금은 아마 이제 곧 법이 개정이 되겠죠. 왜? 고등학생도 정치에 참여됐으니까. 선생님이 그 부분은 아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장 등교했을 때 우리가 참여형 수업을 통해서 그 쟁점을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알고 여러분들 학습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시민 참여 유형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가 있었나 보니까 선생님이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 나오더라고요. 제2회 인문사회 비전 심화 캠프 열어서 베타스 알파하고 기사가 있어가지고 봐보니까 어떤 학생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 있어요. 자, 내용의 결론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학생이 화순군에서 필요한 교육 정책 및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재정 마련 방안도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는 아마 재정 자립도를 이해하고 있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재정자율을 높여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활성화, 지방분권의 강화도 시키고 싶었고 이와는 그런 부분을 때문에 본인이 정치 과정에 참여했죠. 개인으로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참여 방법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집단적으로 정치 참여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치적 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우리 사회과 프로그램 중에 보시면 나도 교사다 프로그램이 있고요. 인문사회 비전 캠프 여긴 지금 인문사회 비전 캠프 나와 있으니까요. 독서 토론 대회 등이 있는데 나도 교사다. 정치 참여의 과정입니까? 네, 과정이죠. 이유가 뭐예요? 간단합니다. 교사가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혹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사다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교사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배울 점은 배우고요. 고쳐야 될 부분들은 고쳐가면서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넓은 의미의 정치로서의 과정을 충실하게 수용하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교사다. 선생님이 강력하게 한번 추천해 봅니다. 우리 정치와 법을 듣는 학생들은 이 부분은 꼭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간략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봤습니다.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치 과정이 무엇이고 참여하는 주체는 누구였으며 개인적인 방법, 그다음에 집단적인 방법, 그리고 한 가지 뭘 또 빼먹었죠, 선생님이? 그렇죠. 정치 참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치 참여가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학습해 봤었습니다. 자,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정치 참여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정치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꼭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첫 시간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여러분이 효율적이고 혹은 여러분이 직설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 참여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의 수업 공식 질문으로 정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전라남도 화순 능주고등학교에서 정법은 정선호고였고요. 우리 학교는 유명한 곳이에요. 왜? 학생 중심 학교 혁신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드는 재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선거와 선거제도 배울 거고요. 요 단원 시험에 폭풍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가장 여러분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단원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정선호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